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논밭에서 사용했던 농기계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일하던 논이나 밭 근처에 혹은 축사 옆에 두셨다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라서 별 걱정 안 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소식 들으시면 앞으로 보관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농기계 특수절도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외국 국적 절도범들이 얼마 전에 붙잡혔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적뜸하고 CCTV 없는 곳을 확인해둔 이들은 한밤중에 만능 열쇠로 농기계에 시동을 걸어서 자신들의 창고에 숨겨놨다가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어 외국으로 팔아넘기려다가 부산 진항에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농기계, 농사짓는 분들에겐 큰 재산이잖아요.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 큰 걸 누가 가져가겠나 싶지만 이렇게 빈틈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으니까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조금 번거롭고 유류비가 더 들더라도 농기계를 반드시 집안 마당이나 창고에 보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5월 1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의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인데요.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그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은은하고 시원한 이것의 향 아주 매력적이죠. 이것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향은 노나디엔올과 노나디엔알이라는 알코올 일종인데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누나 향수를 고를 때도 이것 향이 나는 것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금에 절여도 쉽게 물러지지 않고 절이는 음식은 물론이고 볶고 튀기는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번 주처럼 더울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아삭 한입 베어 물기만 해도 좋고, 시원한 미역 냉국에 같이 넣어도 좋고, 소금물에 절여놨다가 물기를 쫙 짜서 각종 양념에 무치면 그것만으로도 밥 한 그릇 뚝딱이죠. 눈도 길쭉, 귀도 길쭉, 코도 길쭉, 길쭉. 긴 채소의 대명사로 아이들의 동요에도 등장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처럼 더울 때는 시원한 이것을 한 입 베어 물면 수분 보충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길쭉하고 초록색 껍질을 가진 이것,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뽑아서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농민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 농지연금인데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죠.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농지연금은 이름 그대로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노후 대비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영농에 이용 중인 논, 밭,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 금액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나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꾸준히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기간을 정해놓고 받는 기간형 가운데서도 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됐는데요.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7,000건이 넘었고요. 고령 농가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가입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3년간 연평균 28%의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는 농촌 고령화가 꼽힙니다. 지난해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를 기록했는데요.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농지연금 가입 가능 연령인 65세를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분석 결과도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조사가 됐고요. 월 평균 93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농촌 고령화에 더해서 영농 활동을 통한 소득이 감소하는 점도 가입 증가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고령농들은 대부분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농업소득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소득은 연간 1,026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8년 1,292만 원보다 무려 20% 이상 감소한 금액인데요. 농사만 지어서는 손에 쥐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 남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정작 소득이 적은 고령 농들에게 농지연금은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농지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 비농민 농지 소유 문제도 좀 해소가 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내 농지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이 만료되면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서 해당 농지가 농어촌공사에 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농민이 아닌 자녀에게 농지가 상속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공사가 귀속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요? 네,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을 벌였는데요. 공모 사업에 6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충북 괴산군, 전북 진안군, 전남 화순군 곡성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하동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공모 사업은 청장년층 인구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거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추진될 예정이고요.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네, 지자체마다 좀 사업 특징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충북 괴산군은 수옥정 관광지의 풍부한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청년 관광 활력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책마을 조성 사업, 또 청년과 함께하는 여행자 학교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남 화순군은 청년들에게 단계별로 거주 기회를 제공해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화순 청년하우스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청년들에게 화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북 진안군은 청년 위드 꿀벌집 조성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이 돋보이는데요. 이 6곳의 지자체가 청년 유입의 우수 사례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경기도 소식도 좀 알아보죠. 올 하반기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일부 시군에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도가 지난해 6월 제출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가 최근 의결하면서인데요. 농가 단위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이긴 합니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로 손꼽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만든 청년 배당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확대 도입했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할 때는 도민 전체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농민 기본소득이 또 나가는 건데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고 또 이게 다른 지자체로 또 이게 퍼져나갈 수 있을지도 농업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겠는데요. 네, 경기도는 대상 지역 선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 하반기 7개 시군의 농민들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연간 6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은 그동안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농민 수당에서 소외가 됐던 여성 농민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확대될지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농민 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측은 국가가 농민 개개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경기도의 이번 결정이 큰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 한 곳이라도 하고 있다면 진짜 주장을 펴기에 좀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경기도에서는 또 농촌기본소득 제도도 도입하는 걸 준비 중이라고 하죠. 네, 경기도는 올 하반기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의 주요 골자는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소득의 정도나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제도 도입에 앞서서 경기도는 도내 면지역 거주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실험지역 한 개면의 실거주자 4천여 명에게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도의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네, 지자체가 신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올해 하반기 사회실험은 조금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농민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농촌을 살리는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아주 비위생적 환경에서 배추 절이는 중국 동영상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후에 우리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더 높아졌잖아요. 한 광역지자체가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SNS에서는 이른바 알몸김치 동영상이 크게 화제가 됐었죠. 좀 비위생적인 중국산 절임 배추 얘기인데요. 이 논란 이후에 국내에서는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산 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가서 사용하는 외식업소를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최초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국산 김치 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인증 마크가 부여되는데요. 이 마크에는 100% 국산 배추김치, 우리는 국내산 재료로 만든 배추김치를 제공합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네.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안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참 의심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될까요?
네, 인증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여되는데요.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5개 민간단체가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증 신청은 시군별 농업 담당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산김치 공급 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입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인증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까지 음식점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또 기업체, 구내식당 등 5천 곳에 대해 인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산김치 자율인증제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외식업체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또 농가소득 증대를 이끄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김인경 기자님 그동안 목요일 아침마다 발빠른 소식 꼼꼼하게 전해주셨었는데 아쉽게 오늘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코너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인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리밥 보고 있으면 정말 눈이 시원하고 초여름으로 달려가는 계절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하미연 대표님은 지역농가 정말 속속들이 다니시면서 보리농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저희에게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제 보리를 우리 보통 생각하는 보리는 이제 누런 보리밥 막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섬 음식 이야기를 담느라고 이제 전라도를 갔다가 또 제주도를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전라도 쪽에 도착을 해서 고창 쪽, 전북 고창에 갔을 때는 이 흙보리밭이 굉장히 펼쳐져 있어서 보리가 이렇게 검은빛이 도는 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주도로 갔거든요. 네. 근데 또 제주도로 갔더니 또 흙보리도 있지만 청보리밭이 이렇게 쫙 펼쳐진 걸 보고는 마치 우리 왜 한국의 선비들이 그렸던 단색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밭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 참 뭔가 이 여름하면 되게 열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이 보리밭의 이 기억에 가면서 컬러가 막 바뀌는 걸 보면서도 저도 정말 여름의 그 시원한 느낌과 그리고 또 정말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막 열정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야, 같은 보리밭인데 또 느낌을 다른 걸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어서 보시니까 네. 이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보리 입맛 음식 소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저는 이제 강화도에 갔을 때 이제 보리된장을 담는 농가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특별했던 이유가 갈수록 이제 된장이 이제 짜지 않고 좀 담백한 것들을 찾게 되는 성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리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메주 가루 넣고 또 찹쌀로 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쌀을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강화도는 이제 보리를 넣더라고요. 네. 근데 보리를 넣어서 된장을 하면 그 구수한 맛이라든지 그 짜지 않아서 그 채소를 같이 넣어서 담기도 한단 말이죠. 고추를 이제 빻아서 같이 넣는다거나. 그래서 이 맛이 많이 담백하고 그 구수하면서도 바로 먹었을 때도 막장처럼 그냥 채소를 찍어 먹어도 짜지 않아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된장 풀어 먹고 싶다. 혹은 막된장으로 이렇게 뭔가 찍어 먹고 싶다. 야. 그런 거 할 때는 이 강화도에 보리를 넣어서 구수하게 담아 먹는 이 보리된장을 즐겨 먹기도 합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도 보리밥 얘기를 좀 했지만 네. 이 열무김치랑 참기름을 더해서 먹으면 진짜 더울 때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네. 이 조합을 어떻게 찾아내셨을까요, 예전에? 참, 그죠. 저도 이 보리의 그 뭉근하고 조금 달달한 맛에다가 이 열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새콤한 식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 보리가 주고 있는 그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이제 많이 먹으면 또 따뜻한 거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이 열무에는 또 고추를 풀어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추장도
넣어서 이렇게 열기를 같이 줘서 사실 맛궁합부터 해서 영양궁합도 참 완벽한 음식이 아닐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열무김치 이렇게 뚝딱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특히 보리 열무김치, 이 강원도는 감자를 넣어서 감자 열무김치를 하고요. 네. 보통은 이제 보리로 많이 열무김치를 해요. 근데 이제 만들 때 이제 열무는 한 단 정도가 있다면은 소금은 5큰술,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9큰술, 그다음에 홍고추 4개. 다진 마늘은 한 3큰술이면 됩니다. 이 홍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 고추를 너무 강하게 가시지 말고 우리 왜 전통 믹서기인 이 화학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과 돌이 같이 해서 만드는 그런 것들로 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하실 경우는 믹서기를 하더라도 너무 곱게 가시면 좀 마시고 보이게 덩어리 보이게 살짝 덩어리 보이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진 마늘이 3큰술이고 다진 생강 1큰술, 그리고 양파는 한 2줌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쪽파도 한 2줌 정도. 그다음 매실액은 4큰술. 이 매실액을 꼭 넣어야 이 열무김치가 잘 삭기도 하고 약간 맛이 있고 새콤한 맛을 잘 보완해 주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물을 넣기보다 이제 다시마를 그 전날 좀 우렸다 쓰는 그 다시마 육수를 7컵 정도 쓰시면 또 그 감칠맛도 있고 좋아요. 그리고 삶은 보리쌀은 한 5국자. 네. 그리고 이제 소금물을 만들어야 되는 소금물을 위한 소금 3컵, 그다음 물 4리터를 준비하셔서, 지금 말씀드렸던 열무는 이제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가지고 너무 오래 절이시면 또 식감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념에는 고춧가루, 홍고추, 아까 말씀드렸던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양파, 쪽파 이렇게 넣고 이제 같이 썰어서 양파나 쪽파는 쫄쫄장 이제 작게 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마 육수에다가 삶은 보리쌀 5국자를 넣고 이것도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삶은 보리쌀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씹히는 맛 좋다고 보리쌀을 그냥 넣기도 하는데, 통째로. 네. 근데 조금 갈아야 너무 이게 곱게 갈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보리쌀을 육수에다 풀은 그 보리쌀 풋에다가 이제 각종 아까 갈거나 썰었던 채소를 넣고 이제 소금을 간을 본 후에 이 소금물, 그러니까 물 4리터에 소금 3컵 만들어 놨잖아요. 네. 거기다 다 넣고 나서 이제 잘 절여진 열무에다 부으시면 이제 완성됩니다. 진짜 여름엔 열무김치가 좀 크게 한 통 있으면 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노지 열무 먹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노지 열무는 이제 한 7월이 지나야 돼요. 이 열무김치 맛 같은 경우는 이제 노지 열무는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약간 야들야들하고 아주 얇잖아요. 식감도 좋고. 맞아요. 예. 근데 이건 한 7월 지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열무김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이 식재료에 아주 좋고 나쁜 것이 맛을 좌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열무를 잘 고르는 방법은 우선은 잎색이 좀 연하고 시들지 않은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줄기를 이렇게 한번 꺾어보면 이렇게 톡 소리 나는 이 수분기가 가득한 그 상태가 이제 싱싱한 상태겠죠. 그리고 이제 줄기에는 약간 윤기가 돌고 또 이제 좀 곱고, 그다음에 잎이나 줄기가 억세지 않은 것들을 잘 고르셔야 이제 연하면서도 식감 좋은 이제 열무김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보리재배 농가들 또 보리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드셨는지 더 알아보죠. 네. 저는 이제 여름 되면 이 시원한 녹찬물에 얼음 동동 띄워서 먹는 밥을 여기다 말아 먹는 이제 보리굴비가 참 떠오르거든요. 네. 이상하게 이 굴비는 참 여름에 먹어야 또 맛이 좀, 저는 이 쫄깃한 맛이라든지 짭조름한 맛이 여름에 땀 많이 낼 때 그렇게 생각나는데요. 생선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사계절 먹고 싶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야산에서 배웠던 이 보리굴비 만드는 법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보리굴비를 아산에 가면은 큰 옹기에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이제 보리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굴비를 조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보리를 켜켜이 올리고 이렇게 층층이 켜켜이 쌓아가지고 계속 두면은
보리가 이제 수분도 잡아주고 그 벌레도 꼬이지 않고 그래서 수분도 쭉 빠지면서도 쫄깃한 이 기름기 많이 진 보리굴비가 완성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보리의 그 시원한 성질 또 여름과 이렇게 맞물려서 진짜 약간 찬물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진짜 보리굴비랑만 그렇게 먹잖아요. 네. 신기해요.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이런 또 이 조화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보리굴비 같은 경우는 기름진 짭조름한 맛으로 먹잖아요. 네네. 그 식감도 좋고. 근데 이게 또 많이 먹으면 이 기름기 때문에 좀 느끼하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녹찬물이라든지 또 없으시면 보리차에다 끓여 같이 드시면 이 기름진 맛들도 깔끔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또 시원한 찬물의 맛과 이 보리굴비 맛이 그렇게 또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리굴비와 찬물에 이게 같이 먹는 이 음식, 여름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네. 보리가 이렇게 좋은 점을 쭉 봤는데 사실 그 어려운 시절에 먹던 곡식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적인 측면은 어떨까? 이렇게 좀 쌀보단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보리가 좀 억울하다고요. 맞아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보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왜 우리가 옛날에는 왜 이밥에 고깃국 하면은 최고의 음식이라 생각했고 네. 그죠? 이밥이라는 하면 흰쌀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꽁보리밥 준다 그러면 그렇게 서러워했지만 저는 이해는 돼요. 흰 쌀밥이 주는 그 입에서 부드러운 정말 떡을 먹듯이 부드러운 음식과 이 꽁보리밥이라고 하면 정말 보리만 넣어서 먹으면 입안에 다글다글 이렇게 불러다니니까 그 맛이 참 좀 억울하다. 이게 먹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적으로 보리가 들어있는 여러 영양분들을 보면요, 식이섬유 함량도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라든지 그리고 철분, 그다음에 칼슘 등의 함량이 아주 높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제일 좀 음식에서 신경 쓰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콜레스테롤 증가를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 보리쌀은 요즘에 싹 올라올 때 따로 음료로도 드시는데 다이어트용으로도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 보리쌀은 이제 우유에 비해서 칼슘이 무려 한 4배 이상이 많고 시금치에 비해서는 철분이 한 16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과에는 칼륨이 한 20배 이상이 이 보리에 사과에 비해서 칼륨이 20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하니까 실은 보리가 왜 여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쌀 떨어졌을 때 우리 보리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실은 이제 여름에 우리의 그 건강을 지켜줬던 좋은 곡식이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 혹시 그 햇보리하고 묵은 보리도 이 좀 차이를 느낄 정도인가요? 어떠세요? 또 보리는 이제 글루텐 함량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그 밥을 할 때 보면 빵을 할 때 글루텐 없으면 빵 안 되는잖아요. 실은 보리는 글루텐 함량이 아주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분 함량 같은 것들도 낮다 보니까 실은 저는 이제 이 묵혀둔 보리와 그 다음에 그냥 지금 바로 먹는 햇보리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햇보리와 묵은 보리, 당연히 모든 식재료는 싱싱한 게 좋긴 한데요. 햇보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분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밥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빨리 되고요. 이 묵은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좀 건조하다 보니까 밥을 짓는데 좀 많이 불려놓거나 이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큰 어떤 식감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낮에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집에서 오늘 즐길 수 있는 보리 음식 한 가지 추천을 좀 받아볼까요? 네. 이제부터는 점점점 더워지실 텐데요. 그렇다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도 그렇게 익숙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실은 몸에 많은 특히나 위에 약간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음료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커피를 좀 많이 마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속이 찌르르하게 좀 아픈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이런 냉커피 대신으로 보리커피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생각하면 이제 보리 커피 하실 수 있는데 이 보리를 우리가 왜 커피 콩을 이렇게 볶아서 로스팅한다 그러는데 이 보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 팬에다 그냥 볶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하게 갈색빛으로 돌 만큼 볶으신 후에 우리 가루를 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물에 커피 내리듯이 똑같이 내리시면요, 필터로 해서 내리시면은 네네. 이 구수하면서도 진한 그 우리가 왜 커피에서 마실 수 있는 약간 그 잘 볶아진 그 향이 나서 여름에 이렇게 갈아서 보리커피는 따로 팔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사실 덥다고 무턱대고 커피 두세 잔 마시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럴 텐데 보리커피로 이제 여름 더위를 날리는 방법 오늘 배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보리재배 농가 이야기 또 농가의 입맛 음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자연밥상 하미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엔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광주, 대전 30도, 대구, 춘천 29도까지 오르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 지방은 선선합니다. 속초는 20도, 동해는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륙 곳곳에 안개가 몇 개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한낮에 많이 더울 거라고 하니까 농작업 하실 때 수분 보충 잘 하시면서 안전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35명이 나왔습니다.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확진자 통계를 보면 4월 중순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늘은 600명대 후반에서 700명대까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된 상황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 울산의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부산에 거주 중인 분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인근 경남 차천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며칠 사이에 50여 명이 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일도 있었는데요. 이 PC방은 대체로 방역수칙을 준수했습니다만 워낙 자연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장기간 머무르며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백신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게 되죠? 네, 60세부터 64세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백신 예약 이렇게 쳐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접종 예약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를 하시거나 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예약을 시작한 70에서 74세의 백신 예약률은 46.9%를 기록했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예약을 시작한 65세에서 69세는 31.3%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도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이 어제 새벽에 43만 8천여 분이 들어왔고 오늘 저녁에는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가 내일 국내 공장에서 출하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와 우리 정부가 백신 위탁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는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이 됐네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상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서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에 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기업에 넘겼고 이 대신 그 스위스 기업이 금호고속을 지원해서 이 162억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거래가 다소 늦어지면서 이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이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줘서 이 금호고속이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또 총수일가도 이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이 안양지청 검사들이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수사를 해왔던 수원지검은 지난달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를 했고 이 대검찰청도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도 당시 수사 외압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것은 앞으로 열릴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여당 일각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를 방치했어야 했냐라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중 일부의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81명 중 40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 야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이 과기부, 해수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부적격 판정을 해야 한다라고 집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낙마시켜야 할 1명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주 새 후보를 모두 단독 처리하기는 어렵다라는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장관 문제와는 별도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을 정리하는 것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동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내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간담회가 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피해자가 1,000명 넘게 발생했다고요? 네,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맡기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10만여 명이나 되는 가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는 실제로 가입 초기에는 약속한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사흘 전에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실제로 약속한 이자가 지급되자 투자 금액을 늘렸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출금을 거부하더니 이 거래소가 아예 폐쇄가 된 겁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화방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그러니까 이 피해자로 추산되는 인원이 1,000명 정도이고 피해 금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라는 추산이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 수사에 민사소송까지 기간을 고려하면 사태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코인 시장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대형 거래소도 한동안 매매가 중단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여 곳이고 하루 거래 금액은 이미 주식시장을 넘어섰는데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감독기관도 없다 보니 이 투자자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엄마가 스쿨존에서 참변을 당한 일이 있었죠. 네, 그제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이 4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모친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운전자는 지난 8일 눈 수술을 하고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에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안대를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해자는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였다라고 했고요. 이 차량 전면 유리옆 기둥에 시야를 가려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운전 자세를 당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과속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는데요. 이 아이가 사고로 다리에 골전상을 입었는데 이 무엇보다 모친의 사망으로 많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외래어와 외국어가